세종고등학교 대표 구기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세게 쳐주실까요? 세종고등학교가 세종고죠. 세종고등학교가 우리 학원에서는 좀 먼데 저희가 또 셔틀이 운행되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 9개 노선 이렇게 셔틀을 운행해서 3세까지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세종에서는 유일하게 입시 학원이 이렇게 많은 노선을 운영하는 학원 우리가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제 세종고등학교 사실 저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8개 학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설명회를 이제 그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라고 해서 지금 사실 고교 학점제 이게 지금 첫 시행인데요. 일기생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측면에서는 일각에서는 아르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분들은 많은 부분들은 많으나 이 중요한 것은 평가 방법이 많이 달라졌고요. 우리 아이들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방대해졌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각 교과마다 형태는 표현하기에는 주로 이렇게 간소화되고 하는데 사실 내용은 합쳐지고 하고 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 옛날에는 엄매하면은 화장을 피하고 미적을 하면 확통을 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 해야 돼요. 통합과학을 사탐을 저기 하면은 과탐을 하면 되고 이랬었는데 이제 과탐도 사탐도 다 해야 되고 이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다. 옛날에는 부등급제에서는 이렇게 해서 내신만 잘하면 교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니까 1등급이 의미가 별로 없다. 1등급 받기도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자칫해서 2등급 맞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에 목숨을 걸었는데 가까스로 그걸 받아가니까 이 평가하는데 변별이 안 된다. 너 학생부 가져와라 또 이래. 그러니까 학생부도 이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단안하게 우리 아이들이 더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한국이 됐다. 더군다나 특목고 자사고가 이제는 월등하게 또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좀 미리 우리가 한번 학교별로 학습 전략 설명회를 통해서 내신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는가 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열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설명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오후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어떻게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학습 전략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종시 고등학교의 그 입시 교육 현장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오후에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2 이전의 학생들과 중3 학생들을 구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2회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회를 자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일반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에는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그걸 이해해 놓는다 치더라도 조금 있으면 입시 제도가 또 바뀝니다. 이러면 또 다시 혼란이 가중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정리를 해드려서 우리 아이들이 좀 저학년일 때 이런 시기에 입시 전략을 수립해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우리 세종에서는 아직도 사교육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입시 전략 또는 제도 설명회를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쉽게 많이 이렇게 좀 열어놓자 해서
매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한 5년 전부터는 아름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아름 국험에서 세종 학부모님들 한 200여 분을 모시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의 학군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잡아가고 있냐면 급격하게 우리 아이들의 이런 어떤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내신 경쟁이 지금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입시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세종에서 모의고사 2등급 맞았는데 내신 1등급이 그냥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신 모의고사 1등급을 맞아도 내신 2등급이 보장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입시계에서 이렇게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역인재 선발 전형은 세종의 이런 입시 현장에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학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학원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2017년도 12월 28일에 와서 개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서울에서 이렇게 세종을 내려다봤을 때 가장 먼저 정부청사가 보였고, 그 다음에 그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크게 발전하게 하고 있는 전문도시, 신생도시로 보여서 DNA도 우수하고 아주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내려왔는데, 막상 강의를 시작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전문도시, 신생도시를 훨씬 넘어서서 아주 맑고 푸른 아이들이 있어요. 영혼도 좀 이렇게 맑았고 입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급조된 도시다 보니까 고학년, 입시가 가까워진 학생들은 현지에 두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학년 아이들 또는 고학년이라 할지라도 입시를 초월한 아이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어서 저희 뭐 선생님들도 많이 실망을 했죠. 또 주변을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왔던 학원들이 다시 철수를 하는 그런 총국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고민이 많았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논의 끝에 여기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곳이다.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강좌를 대단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아니한 선생님은 강좌를 아예 열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대치동, 목동에서 검증된 분들 또는 앞날이 촉망되는 전문 선생님들 중에 스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입시에 직결되는 콘텐츠들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 관리 강좌라든가 인문논술, 수리논술 강좌, 그다음에 꼭 대치동, 목동이 아니더라도 또 대전이 아니더라도 여기 학생들은 세종에서 할 수 있도록 윈터스쿨, 썸스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금도 금년도에도 지금 예비고 1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가 지금 10시부터 10시까지 텐트텐이라 해서 멘토링 수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세종은 그야말로 입시 실적이라든가 이런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과거처럼 뭐 어느 학교에서 서울대 한 명 갔다더라, 의대 한 명 갔다더라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뭐 의대만 해도 뭐 5, 60명, 100명 가까이, 뭐 서울대 또는 스카이만 해도 뭐 100여 명 이상 이렇게 배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지금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만큼 내신 경쟁도 치열하고 이런 생기부 관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그 세종부의 내신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고, 또 틈이 난다면 지금 우리가 뭐 설명의 특성상 축약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좀 다소 아쉬움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별지에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걸 작성해서 이따 나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저희 입시전략연구소가 선설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채우시는 걸 하고 우선은 교과별 학습법에 대해서 우선 영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장소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새로운 담당 영어 강사 장소영입니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중등영어랑 고등영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세로의 그 기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등영어랑 고등영어의 차이점. 아마 이제 중등 영어에서는 20점 이상 A를 만드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등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과 정도로 양이 적고 문제 유형도 어휘 그리고 대화문 본문의 단순 내용 위주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본문을 암기해서 쉽게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나마 어려워하는 파트가 문법인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과서 한 과마다 목표 문법이 2개씩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학습을 충분히 하고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대비가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요. 고등 영어에서는 먼저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과 플러스 그리고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질문이 추가가 되어서 이제 개수로만 따지면 그 중등에 비해서 한 10배에서 한 15배 정도로 범위가 많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내용 파악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수능식으로 변형이 되어가지고 대입 파악 문제 아니면 문맥 파악 아니면 빈칸 넣기 아니면 순서 배열 요약문 정도로 이렇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풀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그냥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암기로는 그냥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문법의 범위 같은 경우에 중등부는 딱 정해진 목표 문법이 있었는데 이제 고등부에는 범위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세원고에서는 이제 매년 영역풀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게 중등부 때도 물론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중등부 때는 단순하게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으면 이제 영역풀이 된 그 선지가 완전히 그 반대말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뜻만 알고 있으면 고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뜻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정확한 품사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요거의 능동, 수동의 약간의 그 어감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정확한 그 어휘의 쓰임새까지 알아야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 중등부는 그냥 한 단어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지고 이 문법이 맞는지 틀린지를 묻는데 지금 이 고등 기출 문제에서는 그냥 통 문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고쳐라까지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비할 그 지문의 개수가 단순히 교과서 2과뿐만이 아니라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순히 암기로 해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세론고에서 이제 매년 출제가 되는 단답형 어휘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 문장에다가 주어진 보기에 있는 이 단어를 집어넣고 완성을 하라는 문제인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보기가
extend라고 다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고, 게다가 지금 조건에 보시면 이 필요한 경우에 주어진 단어의 형태를 변형하시오라고 출제가 되어서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서 이 문맥에 맞게 품사까지 변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네가 진짜 그 어휘, SE임을 알고 있어를 묻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그냥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장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지문인데 그 지문에 대한 이해는 당연하고 이제 요 이해를 바탕으로 A와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그 의미 그것을 이제 영작을 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얘도 물론 이제 보기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이 보기도 그냥 한글이 아니라 영어만 딱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이제 배열을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도 조건이 주어진 단어의 형태를 변형하려고 또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맞는 품사로 너희들이 변형을 해가지고 한번 써봐라. 그래서 지금 쭉 보시는 대로 이 세번고 같은 경우에는 어휘란 그 어법 개념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기본인데 아이들이 그동안 그냥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그런 내용 파악 위주로만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단기간에 아이들이 좀 학습하기 어려워해서 그 세론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영어의 평균 점수가 뭐 40점, 50점 이렇게 낮은 편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중요한 거는 세론고는 그 어휘, 그러니까 어휘 파트가 세론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긴 한데 특히나 그 어휘의 변형을 어떤 유형이든지 계속 묻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단어 암기를 할 때 이제 가끔 저희 이제 반에 들어오는 신입생 친구들이 이제 다른 학원에서 단어 암기를 해서 오는데 파생어, 그러니까 파생어는 그 같은 그 단어인데 이제 다른 품사를 포함하는 것을 파생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파생어에 대한 학습이 없이 아이들이 그냥 단어를 암기했다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고등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냥 표제어만 암기를 학습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파생어를 포함해서 다른 품사 그리고 동의어 그리고 반의어까지 아이들이 꾸준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 이게 아이들이 좀 범위가 많다,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게 물론 그 문법의 챕터를 보면 시중 교재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6개 정도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어법은 사실은 이 문장, 그 영어의 그 문장 구조를 분석해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총 4가지 그리고 5가지의 성분으로만 아이들이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그 방대한 양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들이 이렇게 너무 세세한 부분만 보지 않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법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독해 그리고 영장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기본기, 어휘랑 그리고 어법 기본기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글읽기 연습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이 독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해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들이 글을 읽고 이 글의 논리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언어적인 어떤 장치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진행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고 아니면 낯선 지문을 마주치게 되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그리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교재, 구문 그리고 어법 그리고 독해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그냥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업 후에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테스트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단어 암기가 안 됐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주에 뭐 주말에 언제든지 아이들이 다시 등원을 해가지고 이걸 통과할 때까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숙제를 했는지, 아니면 뭐 학습 태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들이 그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아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이들한테 카톡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라. 그리고 수행 평가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연락을 해라 해가지고 바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학습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데스크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잘 들으셨어요? 이 영어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장 부모님들이 이제 당황하는 거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 때 그래서 성적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근데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생각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황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과목이 영어다. 그래서 그만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들 준비하셨겠지만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 영어는 좀 더 챙겨보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학 어떻게 할 것이냐 김정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항공 수학과 김정원입니다. 25년도 새로운 예비고일 내신 전략 설명에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어머님들, 학생들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수학은 계산력 위주, 암기, 수학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학원을 보내거나 내가 조금만 투자해도 점수가 금방 올라요. 그래서 점수가 좀 잘 나와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해석과 응용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같은 문제여도 그 문제에서 설명하는 방법이 다 제각각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문제를 읽고 이거는 그걸 원하는 문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력, 사고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이, 잘 나온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점수가 팍 낮아져요.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머님들이 보고 계시는 그 자료에 제가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분석을 해서 좀 넣어놨어요.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보시나요? 이렇게 생긴 것들? 네. 근데 그거 보시면 이게 작년 시험지예요. 1학년 1학기 시험지. 그거 한번 빨리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겠어요? 시험지? 쭉 보시면은 문제가 있고 이제 그 문제 밑에 시중에 팔고 있는 교재와 이제 제가 준비한 뭐 시험 대비 자료에서 나왔던 문제들 유사 유형을 넣어놨어요. 지금 그 문제를 풀어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문제만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정말 똑같아요. 정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시중 교재 또는 어느 학원이든 간에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비슷하게 나온 문제가 딱 어디까지냐? 14번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4번 정도까지. 자, 14번 정도까지만 이제 점수를 매겨봤을 때 대략 50점에서 60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개념과 유형 위주로만 간단하게 공부해서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60점대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완전하게 우리가 공부했던 문제랑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만 공부하고 한 친구들은 1학기 성적으로 내신 등급을 매겼을 때 6등급, 7등급, 많이 맞아봤자 5등급까지 딱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40점 이상 되는 모든 점수들은 그 이상 15, 16, 17, 18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이가 되게 깁니다. 물론 말로 설명하면 좀 짧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문서로 작성했을 때 풀이 자체가 엄청 길어요. 문제마다. 그러니까 세론과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개념을 섞어서 문제를 내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뭐 아이들 가서 보거나 지금 학생들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한 개념을 아주 깊게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부터 만약에 수학생이 바뀌었다면 또 스타일이 바뀌겠지만 작년까지 경우에는 다른 학교랑 다르게 여러 가지 개념을 막 합쳐서 그 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 하나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험지를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 킬러 문제라고 해서 이 학교 시험지의 제일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A4 문제 한 장을 꽉 채울 정도의 풀이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개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딱 한 가지 이차함수라는 그 개념 하나 가지고서 이러한 문제풀이가 필요할 정도로 엄청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학교랑 좀 다르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점대, 5점대 객관식이 딱 그 정도 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에서 7점, 8점 크게는 10점까지도 이렇게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는데 세분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 점수대를 한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대가 크지 않아요. 4점대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도 5점대, 6점대를 넘지 않는 지금 이 킬러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5.2점이에요. 보통 다른 학교 같은 데 가게 되면 10점 정도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걸 총합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쉽다고 느끼면 정말 앞장 정도 가면 갈수록 어려워서 와, 이게 우리가 배웠던 건가 할 정도로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도 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을 필요했고요. 그래서 보통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등급 컷이 좀 높았죠. 낮았어요. 그래서 한 70점, 80점대만 맞아도 대부분 1등급, 2등급 안에 들어올 정도로 시험 난이도가 좀 높았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냥 일반적인 유형 문제를 완벽하게 돌파했다. 심화 문제까지는 공부 안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어디 가서 나 그래도 개념은 다 알아 할 정도로 공부를 해도 딱 이 정도예요. 딱 이 정도. 운 좋으면 3등급 아니면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앞서서 입시 설명도 들으시겠지만 이제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준으로는 최대한 2등급 안쪽으로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1학년부터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심화 유형을 공부를 해도 70점, 80점 그 이상 시간관리까지 잘하는 친구들이 8, 90점 대부분 학교들이 비슷하지만 보통 고등학교 시험은 100점 맞으라고 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100점 맞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100점 같은 경우는 운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00점 맞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요 안에만 들어와도 충분히 1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실 공부라는 거는 다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정확하게 개념 학습하고 그리고 개념이 끝났으면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유형 문제도 좀 풀고 근데 이제 중학교 때처럼 학원에서 시켜서 잠깐 시험 기간에 잠깐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많은 양을 풀어야 됩니다. 왜냐? 같은 유형이어도 설명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가 승자예요. 그리고 당연히 심화학습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아이들한테 스스로 좀 할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스스로 노트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때 그냥 막 책이 휘갈려서 풀거나 이면지에 막 풀거나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문제별로 번호를 적어가면서 자기가 좀 정리해가면서 푸는 거죠. 물론 그걸 나중에 보든 안 보든 나중에 볼 수 있게끔 더 이쁘게 쓰면 좋겠지만 뭐 쓰는 거부터가 이미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을 기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흔히들 말하는 모단 노트라든지 그런 걸 작성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스타일대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학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하고 다 틀려요.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축적이 돼서 연결이 되는 거고 결국엔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아무리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속 어디가 설명 듣고 뭘 해도 애들한테 말해도 애들이 그걸 들어야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해라 제발 좀 해라가 아니라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필요해요. 스스로 하는 의지가. 스스로 하는 의지. 그래서 사실상 학부모님들이 어떤 설명회를 듣고 와서 너는 이렇게 공부해 저렇게 공부해도 요즘 애들이 머리가 너무 크고 이것저것 정보 듣는 게 많으니까 엄마가 말하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해서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기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네가 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아이들한테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이제 뭐 어려워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문제풀이 영상 사실 이렇게 뿌려주면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설명회 듣고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사실 용기 붙여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부는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거 시험 봐서 알겠지만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연도부터 아이들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완전 처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길잡이가 아직 없어요. 결국에는 뭐냐? 쉽게 하지 말고 어렵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새로운 거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시험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선생님들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그 학교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계속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공부하지 말고 웬만하면 어렵게 공부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수학은 그게 다예요 사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잘 들으셨죠? 수학은 문제가 없겠죠, 그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수학은 입시에서 변별의 초석이다. 수학이 생각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이 많이 낮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은 정말 아주 집중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부터 입시가 필요한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제 최경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한국학원 국어 강사 최경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롭고 내신 전략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이 물차는 이러하고요. 자, 먼저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어 공부는 꼼꼼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어 공부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등 국어는 왜 어렵다고 느낄까입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국어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보통 어머니들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학교 때는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했다. 그럼 우리말인데 왜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를 좀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감정이입이라는 예시인데요.
자,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감정이입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셨다면, 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 말을 충실하게 외웠다면 학교 시험지에 감정이입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4개의 선택지, 나머지의 선택지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내가 외운 말이 있네? 그걸 고르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는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입니다.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선택지의 첫 번째 감정이입이라고 배웠는데 시험에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의 정의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듯이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예요. 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분명히 감정이입이라고 배웠는데 시험지에는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라는 처음 보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죠. 자, 감정이입의 조건은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일치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감정이입이라는 하나의 개념에서 이렇게 많은 말들이 파생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감정이입이라는 말만 외워서는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자,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이다. 자, 맞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포함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잘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에 포함된다. 맞을까요? 보통 친구들이 아니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어 공부가 사실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인데요. 자, 개념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앞서 보신 예처럼 감정이입이라는 하나의 개념에 연결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친구들이 모두 하나의 개념을 지칭한다는 걸 아이들이 머릿속에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그게 바로 개념의 연결고리인데요. 개념의 연결고리를 만들려면 일단 개념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첫 번째겠죠. 자, 그리고 이 개념에서 이어지는 추후의 다른 개념들까지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시험지에 나오는 말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신과 수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머니들께서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내신과 수능이 이제 별개냐, 대비를 따로 해야 되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세론고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론고 시험에는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만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시험 범위 이외에 아이들이 처음 보는 작품, 외부 지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고득점, 좋은 등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 공부 이외의 공부가 필요한 학교예요. 자, 따라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즉 문해력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 문해력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은 도구 과목인데요. 도구 과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독서 지문을 아이들이 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독서 지문에 문제 상황이 나왔네?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읽을 거야 라는 본인만의 글을 읽는 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글을 읽는다면 시간이 변했으니 이때 성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판단해야 되겠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틀, 자신만의 도구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아이들은 일단 무조건 작가의 이름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 내가 알고 있는 작가라면 작가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활용해서 시를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만약 작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당황하면 안 되겠죠. 자, 이때 아이들은 첫 번째 제목을 읽고요. 그리고 시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를 찾아서 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한 다음 이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와 태도를 파악해야 되겠다 라고 시를 독해하는 흐름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도구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수능 공부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도구를 정립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관식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운고는 원래부터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뀐 교육과정의 포인트가 주관식 서술형의 비율을 높여라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세운고는 원래 주관식을 내고 있던 학교였기 때문에 이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주관식 문제를 잘 풀어내는 방법은 정확한 키워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우리 친구들이 키워드를 작성하는 연습을 당연히 해두어야 되겠죠. 자, 그 연습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아이들이 저희 반 친구들이 평소에 보는 테스트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은 테스트를 객관식으로 치르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빈칸을 뚫어서 여기에 키워드를 채우는 형식으로 테스트를 봐야 되고요. 따라서 찍어서 맞을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부터 이제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아이들이 연습을 해두다 보면 이제 이것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제일 궁금한 부분이실 것 같아요. 세련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세련고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을 모두 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세련고는 일단 1학년의 경우에는 국어 과목을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죠. 따라서 시험 범위가 모든 영역에 다 걸쳐 있어요. 국어 안에는 문법도 있고 화법과 작문도 있고요. 비문학도 있고 문학도 있는데 모든 시험에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출제하려고 하는 학교가 바로 세련고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내용이 좀 방대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아이들의 공부량 자체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답형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데요. 세련고의 나쁜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이 단답형 문제를 앞부분에 내면 아이들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답형 문제가 제일 마지막에 시험지 가장 뒷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시간이 있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제 마지막 장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가 세련고입니다. 또 하나 정확한 개념 숙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세련고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만 충실하게 공부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문법의 기본적인 개념, 국어의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학교예요. 따라서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만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아이들이 첫 번째로 봤던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였는데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67번 장면을 연극으로 상영한다고 할 때 장면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연출 방법과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인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5번을 답으로 고르지 못한 이유는 이런 말이 되게 맞거든요. 지문에서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이거는 맞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5번을 고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5번이 답인 이유는 재구성이라는 조건 때문입니다. 문제에 재구성할 수 있는 연출 방법이라고 지금 물어본 거 보이시죠? 재구성이라는 건 다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5번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그냥 지문의 내용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답을 골라내지 못했던 그런 문항입니다. 따라서 문제에 있는 이 발문에 있는 조건을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 공부가 좀 선행이 되어 있지 않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문제고요. 또 배점을 보시면 4.5점이라서 꽤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렸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지는 바로 이 문제인데요. 약간 그림자가 잘 안 보이네요. 자, 이 문제가 단답형 6번 문제로 지금 여기 보시면 가나다라마가 있고요. 지금 예시가 기역부터 치읓까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각각의 예시를 뜯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예시가 많고 각각의 예시들을 가나다라마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했죠. 이 문제의 배점은 10점이었습니다. 10점짜리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가 시험지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문제에 나온 문제였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데 이렇게 많은 예시가 나와 있고 나는 마음이 다급하니까 실수해서 틀린 친구들도 많았고요. 이 문제 다 못 풀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새로운거는 항상 문제를 이렇게 내왔습니다. 그래서 단답형 문제, 그러니까 시간을 좀 들여야 되는 문제를 일부러 뒷부분에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거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시간이 있었으면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학교보다 시간 분배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새로운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요. 이제 이 문제는 사실 문법에서 한글 맞춤법이라고 부르는 파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한글 맞춤법을 공부할 때 어떤 거 공부하냐면요. 이 조항에서는 이렇다. 그러니까 조항의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예시들 이런 거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갔는데 정작 문제에 나온 것은 답이 어간과 어근이었습니다. 어간과 어근이라는 말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한글 맞춤법에서 배워야 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건 문법 전체에서 그냥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어간과 어근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말을 조항에서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이 말이 뭔지는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하다 보니 빈칸을 제대로 채워넣지 못했던 거죠. 이 문제도 배점이 6점짜리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배점이 큰 문제였는데 아이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거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모의고사 형태의 유형의 문제들도 나오고요. 외부 지문도 나오고 이렇게 기초적인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좀 개념이 잘 쌓여있는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학교예요. 따라서 조금 탄탄하게 열심히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거 시험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고요. 또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싹 다 바뀌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까지 새로운거에서 사용하던 교과서 기준으로 문법 내용이 1학기 때는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학기 때 의문의 변동과 문법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 순서가 바뀌는 정도의 미미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변화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새로운거의 흐름에 맞추어 대비를 하되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 보신 테스트지처럼 저희 반은 4시간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수업 테스트는 진행을 하고요. 시험 기간에도 동일한데 여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문법 내용 테스트 보는 건데요. 문법도 조건을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 뚫어서 시험을 보고 있고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연히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어떻게든 이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테스트 결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제 테스트지는 어머니들께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 생기시면 바로바로 저랑 당연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저희 수업은 3월부터 새로운고반은 일요일 5시에서 8시까지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간표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잘 들으셨죠? 국어는 정말 성적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다. 이게 영어 수학은 어려서부터 많이 했잖아요. 국어는 쉬울 거를 생각하고 또는 영어 수학에 밀려서 미루고 온 것이 참 오늘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국어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잡아서 정말 그 의대라든가 이런 상위권 대학 아이들은
영어 수학은 어느 정도 총점에서 다 맞습니다. 근데 결국 국어 성적에서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국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건 틈틈이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과학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심윤보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를 많이 해주세요. 전남원파원 과학관사 신민모입니다. 제 소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가지고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사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과학도 차이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중학교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에 흥미가 좀 있거나 학원을 다닌다거나 공부량이 좀 되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90점 이상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과학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막상 고등학교 가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변별력이 아예 없고요. 공부량을 측정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물론 어떻게 또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물어보긴 하지만 그 내용 안에 등급 나누기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등급 나누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고1 심화 내용 또는 고2 내용에서의 물화생지 내용이 좀 추가가 됩니다. 물화생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냐 말씀드리면 일단은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통합과학 전공 선생님이 안 계시거든요. 물리 전공, 화학 전공, 생물 전공, 지구 전공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물리 화학 선생님들이 좀 강하셔 또 뭐 부장님이시라도 나이 좀 많으셔 열정적이셔 하면 물리 화학 내용이 추가가 될 거고요. 생물 지구과학이 강하면 생물 지구과학 문제들이 거기 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팀 같은 경우는 개념 위주로 빠르게 진도 나가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중학교 때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소단원 하나하나 이해 뿐만 아니라 등급을 차등해 고려하는 그 과정을 문제풀이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네 단계로 가르쳐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해와 암기를 함께 이미지화하고 유기적인 암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가지 과목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가지 과목에서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웃긴 거는 물리만 내는 것도 아니고 화학만 내는 것도 아니고 물리 단원에서 생물 거 끌어오고요. 생물 거에서 화학 거 끌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단원에 대한 통암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화학이지만 이게 생물에서 나와 이게 물리지만 화학 것도 끌어와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암기가 되어야지 문제 푸는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와 암기 후에는 연습이라 적어놨는데 사실 내신 시험의 본질이 두 번째예요. 그냥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는 그냥 이해만 하고 문제법은 풀어보면 고득점이 나오는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등급을 차등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개념이라도 맘만 먹고 비틀어버리면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암기하고 이해한 다음에 개념을 꺼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5등급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2등급을 받으려면 이 단계가 잘 되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0점, 80점 이상을 받아주는 성적이 되려면 이해와 암기한 다음에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수능으로 변경이 되면 무조건 반드시 물리화학 파트에서 변별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통합과학 내신도 마찬가지로 물리화학에서 변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과학 시험을 막 글씨 한 글자로 바꿔가지고 내신을 등급을 차별을 둔다는 거는 좀 교육의 방향성이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실력의 차등을 두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1 심화 내용 또는 고2 내용에서 물화생지에 좀 꺼내서 이제 어려운 변별력을 만들 거란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물리학 파트를 잘해야지만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물리학 파트를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물리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수준이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물리화학 파트를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마지막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신 시험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출제자의 스타일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어느 곳이 더 심화되게 나오는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별 스타일이 달라요. 여기 학교가 만약에 물리 선생님들이 좀 힘이 세다 그러면 물리학이 어렵게 나올 거고요. 뭐 지구 선생님이 강하다 하면 지구가 세게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학교가 물리화학이 쉽게 나오는데 어려운 물리화학 문제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 낭비니까. 하지만 뭐 생물 지구과학이 뭐 쉽게 어렵게 나오는데 물리학을
그걸 오래 부정해줄 필요가 없고 생물지구과학이 엄청 지역적으로 나오는데 어려운 물리화학을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판별하거나 학원 강사님들이 판별하거나 또 과외생들이 판별하면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될지 전략을 좀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론고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 세론고 학교 시험 문제는 쉽습니다. 제가 봐도 엄청 쉽고요. 엄청 좀 쉬운데 그래서 문제의 80%에서 90%가 기본 개념 문항이에요. 기본 개념 문항이 뭐냐면 사실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문제를 풀기만 해도 이제 다 맞출 수 있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나 80점 맞았어 90점 맞았어 하고 자랑하면 자랑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랑 다르게 이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8, 90점 맞아오는 그런 학교 시험이고요. 문제는 특이 진도랑 특이 유형이 존재합니다. 제가 다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다 너무 달라서 1학기 같은 경우는 물리 파트가 될 수 있고요. 2학기 때는 화학 파트가 될 수 있는데 이 특이 진도, 특이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이 진도에 대한 문항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우리 학교 시험 문제니까 문제를 많이 풀고 가야지 하면 8, 90점 맞아와요. 그럼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등급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실수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설명할 때 무조건 물리화학 파트에 대해서 무조건 최상급까지 올라가야지 등급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새로운 거 출제 경향을 보면요. 물리화학 파트를 그렇게 빡세게 할 필요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리화학 가르치면서 물리화학 가르치면서 오히려 통과도 가르치지만 물리화학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리화학의 비중이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전까지는 통합과학이 단 한 번도 수능에 나온 적이 없잖아요. 어떤 말씀 드릴 거냐면 사실 우리 모의고사 또는 수능이라 하잖아요. 모의고사 수능은 교육청에서 내는 게 아니고 평가원에서 출제합니다. 평가원에 출제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과학 과목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줄 세우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대한 줄 세우기를 했다면 이제 처음으로 통합과학에 대한 줄 세우기가 들어가요. 단 한 번도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봐도 평가원에 내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만 봤고요. 그 문제들은 아이들을 줄 세우기의 이함이 아니고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거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점수가 떨어지지는 않겠죠. 아이들이 열심히 하니까. 근데 앞으로 모의고사가 한 번 나오면 학교 선생님들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문제랑 너무 모의고사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나오면 무조건 줄 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출제 난이도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조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결국에는 이제 1등급을 어떻게 받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불안하게도 한두 문제가 어려워요. 딱 한두 문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한두 문제 딱 틀리면 1등급이 아닌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어려운 문항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 이제 통합과학이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좀 높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작년에 보면 새롭고가 뭐 중간고 딱 보고 100점장 막 10명이래요. 15명이래요. 그럼 난이도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려요.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럼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 다 맞추고 실수로 하나 딱 틀려버리면 분명히 실력이 높은 아이인데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새로운 거 같은 경우는 중간 난이도 또는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를 정말 많이 푸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같은 경우는 출제 기형을 맞춰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개념 학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수를 정말 많이 줄여야 됩니다. 공부가 이게 지겹거든요. 사실 이렇게 공부하면.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지 내가 실력도 는 느낌도 나고 공부만 했다는 느낌 나는데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니까 지겨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막 100문제 풀어서 한 문제 실수로 틀렸어. 그럼 그 한 문제가 왜 틀렸는지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기준에서. 그리고 나서 변별력을 위한 특이문항 대비가 좀 필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막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조심스러운 게 문제의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평가원 기준이 나와버리면 내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못 본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학교 체급이라 하잖아요. 학교의 문제가 좀 어려워야지 1년 뒤, 2년 뒤에 이제 수능이 대비가 될 텐데 지금까지 나왔던 방식으로 하면 정말 바닥이 나올 거예요. 우리 학교 1등급 하면 수능에서 5등급 나올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쉬워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내신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학습시키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강남한국에서 이제 물리화학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를 가르치고 있는데 모든 과목을 무조건 레벨 1과 레벨 2로 나눕니다. 좀 온도가 다른데요. 레벨 1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 기간으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기본 개념 배우고, 그 다음에 심화 개념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 심화 개념 바탕으로 시중에 있는 문제집 대표적인 유형을 많이 풀어보고요.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험 기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학교 시험 대비라던가 또는 이제 모의고사 문항 또는 수능 문항에 있는 변형 문항을 갖고 와서 문제를 학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보면 레벨 1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이라던가 중간고사 끝나고 3, 4주를 레벨로 잡고요. 레벨 2 같은 경우는 제가 실주라 적어놨는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을 실주 잡고 고1 첫 번째 시험은 좀 8주를 길게 잡는 편이에요. 아이들도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첫 번째 시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누구나 알겠지만 첫 번째 시험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좀 무리해서라도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잘 봐야 돼요. 무리해서 시험을 잘 보면 내가 하면 되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당히 하면 나중에 무조건 공부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시험 기간 길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 내용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물리 가르칠 때 쓰는 교재에서 일부만 갖고 온 거예요. 레벨 1 교재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오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이런 문항들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해놨고요. 심화 개념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해 영역을 연습을 하고 있고요.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내용이 바뀌어버리죠. 심화 개념 유형이라던가 고득점 위한 테크닉 연습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암기하는 문제들은 암기 문제만 진짜 15문제를 넣어놓고 그걸 다 틀린 내용만 다 넣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예측을 하고 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자체가 사실 수능 모의고사 내신 기출을 섞어가지고 목표 점수를 맞추기 위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가끔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는 통합과학이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 또는 다른 학원에 들어서 커리큘럼 다르면 어떡하냐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서 다 촬영을 해놨어요. 레벨을 다 촬영을 해놨고 새로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 오면 한번 테스트를 보거나 전에 했던 교재를 갖고 오라고 해요. 어느 정도 학습이 되었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 부족하면 레벨 1 프린트 뽑아서 이거 보고 이번 주 2시간만 고생하자 하고 와서 레벨 2를 좀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시험 대비라는 거는 어머니 이해를 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귀신이 되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개념이 A라는 게 있을 때 A가 어떻게 헷갈리게 나올까를 연습하는 게 시험 준비 단계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중학생들이 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이해만 하면 100점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습 관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넘어갈 때 제가 경험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사실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수학학원에 가면 일주일 동안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숙제를 내줘서 그걸 채점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채점하는데 일주일, 복습하고 질문하는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갔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아이들한테 숙제를 영상풀을 다 제공합니다. 베끼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제공을 해버리고 피드백한 걸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과학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잘 하진 않아요. 오답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로 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자기 주도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딱 2시간 강의 시간 동안 한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개념을 빠르게 나가는 편입니다. 레벨을 할 때 1시간 반 정도 개념을 빠르게 나가고 나머지 20분 동안은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30문제를 정말 빠르게 풀어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한테 이런 유형이 있다라고 빠르게 푼 다음에 그럼 숙제는 문제집을 풀어버리면 어떤 숙제가 나가냐 질문하시는데요. 저는 항상 시험 문제랑 내신 대비 문제랑 좀 느낌이 다르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책이 이투스북에 나온 본통합과학을 쓰는데 제가 그걸 검수한 책이에요. 물리학 파트를. 근데 내용을 보면 문제가 너무 좋긴 해요. 근데 이해하기 좋은 책이에요. 시험 대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이해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변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낚시도 존재하지가 않고 함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100점을 맞아버려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주간제로 나갑니다. 25문제 정도를 내신 스타일 문제로 나가서 아이들한테 그 문제를 풀어오면 OMR로 제출을 하고 해요. OMR로. 그럼 OMR로 제출하면 제가 바로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스캔을 해버리면 그 날에 바로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들어가면 성적이 띵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몇 점인지, 평균이 몇 점인지, 내가 몇 등인지, 어떤 문제에 오답이 못 봤는지, 내가 어떤 걸 썼는지 나와요. 그럼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여기 밑에 링크가 있지만 링크를 들어가면 이제 해설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럼 아이들한테 이제 OMR만 제출했으니까 시험지 요거는 자기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오답풀이 하고 나서 제출해서 검사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긴 해요. 보내드리고 있긴 한데 사실 기본 기준 성적 미만인 아이들은 보내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바로 보내진 않고요. 한번 불러서 제시험을 친 다음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잘 가르쳤다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 오답률이 높은 게 한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설명을 했는데 부족했다 생각을 해서 다음 수업 시작할 때 두 문제 많이 틀렸다. 한번 집어보고 가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확인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준비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학원에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 잘 들으셨어요? 과학이 예전에는 고교 학점제가 되기 전에는 과학이 전 부담스러우면 문과를 통해서 이렇게 과학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이제는 과학이 됐든 화탐이 됐든 사탐이 됐든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과학도 이게 틈틈이 하지 않으면 입시에서 비중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 3월 초 입학 직전까지 이 기간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입시 준비 이 기간 동안 고3 입시 준비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어요. 이런 시간이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입학은 순간부터 사진 찍으러 다녀야지, 교복 맞추러 다녀야지, 부모님들이 속이 터지겠지만 애들은 가서 사진관 앞에서 줄 서서 잘 다녀요. 이렇게 굉장히 또 바빠요. 또 중학교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방대한 양의 수행 평가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매우 당혹스럽고 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본다고 해서 3월 말쯤 되면 모의고사 보고 거기에 또 그 분위기에 취해서 결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4월 중순 넘어가면 이제 중간고사 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같은 시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입학하기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들어가서 1학기 중간고사 못 모르고 보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앞으로 3년 동안에 그 입시 지형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받는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또 거기서 뭐가 잘못됐을 때 이렇게 되는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잘 성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여지껏 준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설명회를 마치면서 꼭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학원에서는 주로 학생들 상담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학부모님들도 제가 상담을 하죠.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하면 제가 신이 내린 듯이 학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어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그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가 또는 행동 양식이 부모님들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 건지 굉장히 치대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그러는데 성적인들 어떻게 아이만의 책임이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도 공동 책임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만 손가락질을 하실 게 아니라 이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시 이렇게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 입시 현장에 바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기록되는 생기부 이런 거는 그대로 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그걸 고치겠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된 대로 넘어가니까 일상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상이 입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모님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보통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한다고만 해도 그 이전에도 하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부터만 해도 한 8년을 입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세월이 요즘 빨라져서 속도가 빨라져서 5년이면 뭐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2번 가까이 변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입시로부터 자유롭게 이렇게 성적으로부터 자유롭게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이걸 말할 수도 없다. 이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그들을 보듬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사회 분위기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생들을 보듬어줄 만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뭐 학원을 가면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은 뭐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기는 더 지독하죠. 뭐 학원 선생님들은 뭐 개천에서 욕난다는 것을 믿지는 않고 학원에서 욕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과만 가져가다 보니까 사정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좀 잠이라도 잘 수 있는데 학원에 가서는 잠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기댈 곳은 어디냐 이거죠. 결국 가정인데 부모님들이 좀 보듬어 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너무 기나긴 시간 동안에 이런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저는 상담을 해보면 성적이 안 좋은 아이라고 해서 성적에 대한 성적을 잘 맞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더 잘 맞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자기가 그럴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성적을 잘 받아서 부모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받는 상처를 우리 뭐 사회가 보듬어주진 못해도 가정에서만큼은 상처를 치유하고 또 그래서 더 그 치유된 몸을 가지고서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보면은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십니다. 저는 그 지혜가 인내도 좀 포함되지 않느냐, 또 여유도 좀 포함되지 않느냐. 부모님들이 의욕이 앞서게 되면은 마치 시험장을 부모님들이 직접 들어갈 것처럼 아이보다 앞질러서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 공부가 아니라 부모님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전도되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아이들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낍니다. 이 아이는 지금 비록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성적표는 아니지만 이 아이는 달라지겠구나. 근데 그런 아이들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사랑받는다고 본인들이 부모님들로부터 신뢰받는다고 이렇게 느끼는 또 그들이 부모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종종 느끼면서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적이라서 꼭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설명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모님들도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변화를 이렇게 기대하시는 만큼 부모님들도 한번 변화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셨으면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